아니, 1년에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럼 우리도 절대 안 받아. 한국인들은 오지 마.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타국을 못 살게 구는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버지니아 출신의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다니엘라 캠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 했던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나고 자란 저는 항상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를 다녀본 경험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태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모험심 때문도 있지만 태국은 물가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저와 같은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라고 하기에 태국에서의 한 달 살이를 결심했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치앙마이에 도착하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미소와 환대의 마음이 녹아내렸거든요. 태국인들은 늘 여유가 넘쳤어요. 여유롭기 그지없는 호주에서 온 저로서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음식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게 제 낙이 될 정도였죠. 똠얌꿍, 팟타이, 솜땀 하나같이 맛있었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외식하는 게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외식값이 비싼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도와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태국에서 살 건 아니었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다음에 갈 나라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 미주나 유럽, 오세아니아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가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태국 다음으로 갈 새로운 나라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찾아 동남아시아까지 와봤으니 남은 건 아프리카나 아시아였거든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 오랜 고민 끝에 다음 행선지를 아시아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에서도 어떤 나라를 갈 건지 고민해야 했죠. 이걸 결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문화도 경험했지만 한국 문화도 경험했었어요. 이때의 기억이 무척 좋았었던지라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문화인지도 모르고 즐겼어요. 치맥이라는 걸 처음 경험한 후에 태국인들은 정말 천재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그게 한국 음식이더라고요. 제가 치맥을 마음에 들어 하자 태국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아니, 한국인도 아니고 태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아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문화는 태국 천지에 깔려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를 볼 수 있었고 카페에서는 흘러나오는 음악은 한국 드라마 OST였죠. 심지어 한국식 카페나 식당도 많았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좀 세련되어 보인다는 태국 연예인들은 모두 한국인 스타일리스트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태국에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로 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주변 태국 친구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태국인 친구들은 굉장히 떨떠름해하면서 굳이 한국에 가야겠어?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되묻자 그제야 친구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최근 한국이 태국 사람들의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한국 법무부가 태국인들의 단기 방문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대요. 이전에는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정 능력 증명, 상세한 여행 계획서, 귀국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한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별 이유 없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 마음에도 반발심이 생겼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무리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저는 태국인들과 한 달 동안 두터운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기라는 말이 있듯이 태국인들을 못 살게 구는 한국이 마치 악당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에 한국으로 여행 가는 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국인들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이건 한국이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이런 식으로 굴면 우리도 한국을 받지 말자고 말할 거야.
저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은 넌 호주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책과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한국행을 취소하고 태국에서 더 머물며 다음 행선지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선입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행을 결심했어요.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중국이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제가 호주에서 왔다고 하자 심사관은 간단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물론 공항에 들어서자 알 수 없는 냄새들이 코끝을 찔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데 꽤나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놀랬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예감을 느끼며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다가 근처 거리를 산책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태극권을 하거나 춤을 추고 있길래 옆에서 조금씩 따라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 첫인상과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만에 제 환상은 산산조각 났죠. 특히 한 사건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골목으로 들어갈수록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잘 정돈된 대로보다는 골목이 현실감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회색 벽돌집들과 빨간 등롱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골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보니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으로 몰려 나왔지만 노인을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노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말리더라고요. 중국어로 말을 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저는 저를 말리는 팔들을 뿌리치고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을 일으키고 몸에 묻는 흙먼지를 털어주고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주변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다행히 누가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은 구급대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이 노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경찰은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노인을 해쳤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죠?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 중국어를 섞어가며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호주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리고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노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심하면 감옥에 며칠을, 길게는 몇 달을 다녀올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노인을 밀치거나 해쳤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되려 그 노인을 도와주려 했다는 건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제가 답답해하니 대사관 직원은 2006년에 있었던 펑위안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한 젊은이가 쓰러진 노인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그 노인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야기였죠. 그 사건 이후로 중국에서는 선의의 도움을 주저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고요. 친절하게만 보였던 중국인들에게 이런 이면이 있었다니 충격을 금치 못했고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인 예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연못에 있는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그 먹이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던지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담배꽁초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자식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그걸 재미있다며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공원 관리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의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괜찮아요? 흔한 일이에요. 라며 이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대충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호주는 동물들과 그들의 서식지, 자연을 보호하는데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동물학대를 그저 장난으로 여기고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에 대해 더 찾아보니 중국의 동물보호법이 매우 미흡하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약자에 대한 태도가 그 나라의 국격과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은 이미 봤고, 이번엔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 중국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죠. 동물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후진국과 다름없어 보였죠. 이 두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베이징에서 시안, 청두를 거쳐 상하이까지 가볼 예정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와서 좀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호주로 돌아가 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죠. 시끄럽고 어수선한 중국에서 왔다 보니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제 기대와 호감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본에는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개별적인 공간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카페였는데요.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해서 갔던 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곳은 한 평짜리 모텔과 다름이 없었어요. 말이 카페지,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집을 잃은 젊은이들이 인터넷 카페로 오게 된 거였죠. 저는 일본인들이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지저분한 걸 넘어서 역겨운 수준이었어요. 자세히 말하는 것조차 불결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 좁은 방에서 나가는 것도 귀찮은지 소변 정도는 방에서 해결하더라고요. 가끔은 대변도 방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역한지 저는 들어간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중국과 일본에서 연달아 이런 모습을 보았다 보니 아시아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마저 생길 지경이었어요. 아시아에 발을 붙이나 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한국에서 온 관광객 그룹을 만나게 됐어요.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인 아사쿠사에서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 그룹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의 행동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켰어요. 붐비는 절 앞에서도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더라고요. 반면 근처에 있던 중국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줄도 서지 않고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 방식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과자를 먹고 난 후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때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봤던 모습이라 익숙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해보니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은 힘들어도 현지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게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요. 40, 50대로 보이는 어른들이었는데 발음이 서툴러도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게 아주 보기 좋았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영어, 일본어는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중국어만 사용하더라고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일본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은 언성만 높일 뿐이었어요. 중국인들 목소리 큰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중국, 일본인들이 보여준 모습과 달랐거든요.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한국을 판단한 게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저도 아시아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만 가지게 된 채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디 한국이 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항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비하면 그건 지저분한 걸 넘어 더러운 수준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게다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초록빛 숲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호주는 초원도 많고 사막도 있고 자연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심과 숲, 자연이 어우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환경이 제게 생소하면서도 멋지게 다가왔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이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특히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인상적이었죠. 안전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존도 놀라웠어요. 카페나 식당뿐만 아니라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 어딜 가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속도면에서도 한국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어요. 저는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인터넷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태국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나라라고 하면서도 인터넷 면에서는 단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와 같은 디지털 노마드에게 최적화된 나라라고 홍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태국보다 인터넷 환경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중요한 세상에 이것 때문에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였죠.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차비도 없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커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커플은 즉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잃어버린 소지품을 되찾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를 경찰서로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하지만 한국인 커플들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저와 경찰서로 갔고 제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며 분실 신고를 하는 과정을 꼼꼼히 도와주었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그 커플은 저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숙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자기들이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했죠. 심지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친절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적극적인 도움은 제가 이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인 커플은 주저없이 나서서 낯선 외국인인 저를 돕겠다고 나섰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주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이전의 편견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저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다국적 지역인 이태원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태원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태원의 한 펍에서 저는 우연히 몇몇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여행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한국의 여러 장점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된 장점은 안전성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벨루아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여자 혼자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낮에 가까운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편하게 집 앞 카페도 가고 마트도 가죠. 두 발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마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거예요.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한국의 빠른 배달 시스템과 편의점 문화였어요. 영국에서 온 엠마 수엘은 한국에서 배달을 시켜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달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수준이더라고요.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거의 모든 것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거의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할 거라는 것에 함께 있던 다양한 국가 친구들과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은 아직 가본 적은 없었지만 한강이라는 큰 공원에서도 배달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허벌판에서 사람을 찾아서 배달을 한다니. 게다가 편의점들은 24시간 동안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마트를 가든 카운터 앞에 쇠창살이 쳐져 있는 곳만 봤었는데 한국 편의점에는 쇠창살도 없었고 심지어 무인 점포까지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였는데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이건 소피도 인정한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 다른 나라 문화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국 대중문화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대중문화는 전부 창의적이고 퀄리티가 높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인도 아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장점이 신빙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는 한국에 오지 않으려고 했어. 한동안 태국에서 살았는데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거든. 한국이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인 줄 알고 안 오려고 했었거든. 제 말을 들은 외국인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현재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후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약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숫자라고 해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로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죠.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해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입국할 때도 서류를 더 꼼꼼히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입국 심사 시간도 길어지는 거였죠. 애당초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모든 태국인이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태국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면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이건 태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불법 체류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인과 결혼을 한 엘라도 있었는데 엘라는 자신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죠. 다문화 가정 지원이나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인종차별적인 국가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 일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 위조 서류 사용,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덧붙였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동안 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 갑자기 태도를 바꿀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 그러면서 안도했습니다. 한국이 인종차별적인 국가가 아니라니. 나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해도 되는 거지?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어. 한국을 배척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이야. 저는 제가 한국과 태국을 잇는 아주 조그마한 다리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머물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숨겨진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태국의 일부 식당들이 한국인 출입 금지시키고 그랬던 거요. 한국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의 한 강의실.
구불거리는 장발머리의 한 프랑스인 남학생이 한국인 학생을 바라보며 한국처럼 미개한 나라는 오직 프랑스와 서구 열강의 지배 하에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을 뿐 자립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교수에게 던지는데요. 무언가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감돌고 학생과 똑같이 프랑스인인 교수는 그런 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쌓여져 버린 강의실한 분위기. 이 한국인 학생은 왜 프랑스까지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국인 학생은 이 불편한 위기를 이겨내고 프랑스인 남학생의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피에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그로 인해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가르치셨고 저도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자랐습니다. 프랑스는 예술, 문화, 그리고 경제 모든 면에서 최고인 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프랑스를 따라올 수 없는 후발주제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평생 동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일생 동안 파리에 대한 열병을 앓는 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프랑스 그리고 파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모든 인간들이 선망하는 나라이자 도시라는 생각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자랑스러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실 강한 나라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느냐, 얼마나 소양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예술에 기여했으며 얼마나 인류를 복되게 하였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세계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사실 미국보다도 프랑스가 더 대단한 나라였기에 하지만 프랑스 역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경제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나라였죠. 전 세계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시아? 이름부터도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졌죠. 뭐랄까, 서양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이며 아시아 사람들은 그저 지구의 아랫부분을 채우는 인종이라고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것은 그저 서구 국가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뒤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의 것들을 만들기 어려워 서구의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도 성장하면서 뒤늦게 알았으니 그런 이름도 잘 모를 나라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저의 관심 밖일 따름이었죠. 심지어는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프랑스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가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럴 때면 저는 늘 비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이 서구의 선진 기술을 모방한 것 외에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겠냐는 생각이었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저는 항상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강의 중에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다룰 때면 저는 그 성장이 서구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중에서는 위인도 별로 없잖아? 그게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위인들은 모두 서양인이었으니까요. 무튼 그러던 중 제게도 어느 날 저의 세계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한 예쁜 미국인 여학생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그녀는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금발 머리를 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사라에게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녀는 말투조차도 너무나 귀엽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늘이 미국인 천사를 내게 짝지어 주신 것일까? 어쩌면 저 미국인 천사는 프랑스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나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을지 몰라.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었지만 사실 그녀와 제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다가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제 질투심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인 교환학생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호준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호주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얼굴에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왠지 모르게 카리스마 있는 아우라가 넘쳐 흐르는 듯한 사람이었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사라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더욱 큰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호준에게 먼저 다가가 과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과제는 각 나라별 경제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의 학생들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왜 하필 프랑스인인 제가 아닌 한국인 호준이었을까요? 저는 사라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만 지켜보고 있는데 호준이 사라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호준에게 큰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질투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감히 저런 거짓말로 나의 사라를 꼬시려고 들다니 하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사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경쟁자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가 호준에게 관심을 갖다니 분명 그는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남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사라의 호응에 불편함을 느끼며 프랑스보다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불만에 더욱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호준과 사라가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호주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이룩한 성과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준에게 다가갔죠.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결국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기술과 경제 성과는 프랑스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프랑스가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냐고 그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호주는 제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한국이 이룩한 성과 중엔 프랑스를 모방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한국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어 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차분한 반응에 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죠. 한국은 결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너희가 아무리 자랑해봤자 서구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는 결국 호준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니, 사실 격렬하게 덤벼드는 저와 차분한 호준과의 끝없는 말꼬리 잡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호준은 계속해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말이 막히는 겁니다. 사라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대로 질 수는 없어. 마음이 급해져 자꾸만 저는 말실수를 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어요. 호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사라의 반응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반박당했다는 사실이 분했지만 이상하게도 호준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성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호준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의문을 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호준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부족한 나라인지를 증명해서 그 자식의 자만심을 꺾어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더군요.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해 구글링을 하면서 저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프랑스와 같은 수준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예술과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단연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반면 한국은 그저 따라오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과연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제학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저는 호준과 사라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그 장면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라, 천사 같은 사라가 저 미개한 아시아인과 이토록 가까워지다니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앓고 있거늘 며칠 전 저와의 갈등은 까맣게 잊은 듯 호주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푹 빠진 듯한 사라의 눈을 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호준과 사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도중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의 경제 수준이 프랑스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을 통해 저는 한국이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교수님도 한국이 프랑스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호준을 쳐다보았죠. 그러나 교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전쟁 이후 어떻게 폐허 속에서 일어나 경제를 재건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특히 교육과 기술 혁신에 큰 중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그저 프랑스의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라고만 여겼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그 충격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마쳤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강의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저는 어딘가에 앉고 싶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 나라라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었던 내 자존심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날은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매우 중요한 파일을 삭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 파일은 다음날 제출해야 할 과제였기에 저는 그 순간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려 했지만 이미 파일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프랑스 친구들도 방법이 없다며 그냥 포기하라고만 하더군요. 젠장, 하필 이럴 때 이 자식이라니? 라고 생각했죠. 호주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으로 이호준이 다가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죠. 그러자 호준은 침착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 잘 몰랐지만 호주는 매우 친절하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서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그는 매우 능숙하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의 도움으로 결국 저는 삭제된 파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준이 사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었고 그의 능력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IT 학도도 아니었고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니 그것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젠틀하고 친절한 태도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당황하거나 자존심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인 것뿐만 아니라 호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젠틀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기 때문이죠. 호주는 제가 고맙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걸 눈치챈 듯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 다음부터는 미리 백업해둬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배려와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저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사라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라와 호준의 관계가 신경 쓰여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호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장피에르, 너도 알겠지만 호준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 아무리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한국이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서양의 문화와 기술을 모방할 뿐이잖아. 솔직히 말해 그들이 이뤄낸 건 별거 아니야.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고 문화도 별로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게다가 그들의 정치나 사회 구조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뒤떨어져 있어.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이 뭐가 그리 잘난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아무래도 사라가 호준에게 거절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호준에게 데이트를 하겠냐고 물었지만 호준이 곤란해하며 과제가 바빠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당황스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화가 호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한국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사라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라, 네가 말하는 한국은 이미 과거의 모습이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어낸 결과야. 특히 그들의 디지털 경제와 기술 발전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면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왔어. 그들은 단지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사라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옹호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한국을 변호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하찮은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존경할 만한 나라였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라에게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사라,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냈어.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문화는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어. K-팝, 한국 드라마, 영화까지도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잖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 난 이제 그런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 사라는 제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저 자신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한 나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죠. 사라에게 한국에 대한 저의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한 후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호준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던 당당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화와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저는 그 자부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준과 친해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제 자존심과 지난날의 오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호준이 저에게 보여준 진정성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호주는 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한국의 뿌리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저의 말에 그는 먼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 견디며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굳이 역사를 전공한 학생이 아니어도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한국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가르침을 대대손손 전승하며 선조들의 지혜와 피땀 흘린 역사를 후손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호준이 왜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호주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나 경제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호준이 강조한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예의 바른 문화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저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준이 무례한 저를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배려심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깨닫는 대목이었죠. 호준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호준이 추천해준 한국의 유명한 영화와 음악,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호준은 저에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한국 영화가 얼마나 큰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준의 권유에 따라 기생충을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한국 영화가 어떤지 호기심에 보게 된 것이었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죠. 이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의 갈등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를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했으며 영화의 모든 장면이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은 그저 한국 영화라는 틀을 넘어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많은 상을 수상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이 영화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국의 문화는 결코 서구 문화에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웬만한 서구의 예술 작품들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호주는 저에게 한국의 K-팝과 유명한 드라마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K-팝이라는 장르가 너무 대중적이고 젊은 층에게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들어본 K-팝 음악은 매우 세련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말하던 아이돌이라는 젊은 세대들의 음악이 아닌 70년대, 80년대, 한국을 대표했던 한국의 음악들은 거대한 강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K-팝은 그저 유치한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K-팝이 인기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만드는 한국인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또 실력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프랑스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제가 본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이었는데 한국의 매력과 역사를 모두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한국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끈기와 열정,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깊이를 본받아 저도 제 인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준, 나는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도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싶어졌어. 호주는 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자.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이 이뤄낸 경제 발전의 비결을 직접 보고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제 인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익숙한 작품의 이름들이 나와 반가운 사연이었어요. 프랑스의 장피에르 학생은 이호준 학생을 만나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트